안녕하십니까. 김성환입니다. 징비록 함께 읽기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징비록이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징비록 1권 1586년 일본 사신 다치바나 야스히로가 자기 나라 임금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서신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왔다. 당시 우리는 일본 국왕 겐지가 나라를 세운 후 200년 이상을 그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있었다. 그 무렵에는 우리나라에서도 항상 사신을 보내 경축하거나 조문하는 예의를 잊지 않았다. 이는 신숙주가 임금의 친서를 가지고 왕래한 사실만 보더라도 알 수 있는 사실이다. 신숙주가 세상을 떠날 무렵 임금인 성종께서 물으셨다. 그래, 형은 나에게 남길 말이 없소? 그러자 신숙주가 대답했다. 앞으로도 일본과 친하게 지내도록 하십시오. 이 말을 가슴 깊이 새겨둔 성종께서는 부제학 이형원과 서장관 김헌을 보내 화친토록 했다. 그러나 이들은 대마도에 도착해서 그만 풍토병에 걸리고 말았다. 결국 일본에 갈 수 없게 된 일행은 조정에 사정을 전했고 성종께서는 글과 선물만을 대마도 도주에게 전하고 돌아오도록 명했다. 그 뒤로는 단 한 번도 사신이 가질 못했는데 반면에 일본에서 사신이 오면 예에 따라 대접하며 돌려보냈다. 이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왕위에 오르자 가장 먼저 우리나라에 사신을 보낸 것이다. 히데요시는 일설에 따르면 본래 중국인이라고 한다. 일본까지 흘러 들어간 그는 나무장수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다. 어느 날 길에서 그를 본 국왕이 범상한 인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는 그를 불러들였다. 국왕의 부름을 받고 조정에 들어간 그는 곧 장수가 되었는데 그때부터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용맹이 뛰어났던 그는 여러 번 출전해서 큰 공을 세웠다. 그리하여 대관의 자리에까지 올랐고 권력을 잡은 그는 결국 겐지 왕을 몰아내고 왕위를 빼앗았다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다른 이야기도 전해온다. 겐지는 다른 자에게 죽었고 히데요시는 그 자를 없앤 후 왕위에 올랐다는 것이다. 어떤 이야기가 맞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 전역을 평정하고 66주를 통일한 것은 사실이다. 이후 그는 외국 침략의 야욕을 품기에 이르렀다. 우리는 자주 사신을 보냈다. 그럼에도 그대들은 한 번도 사신을 보내오지 않았다. 이는 곧 우리나라를 업신여긴다는 증거다. 도요토미는 이렇게 말하면서 야스히로를 보내 통신사 파견을 요구하였다. 그의 친서 내용은 그만하기 이를 데 없었다. 친서에는 이제 천하는 짐의 손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내용까지 담겨 있었다. 겐지 왕국이 망한 지 10년, 그동안 여러 일본인들이 우리나라를 드나들었지만 통제는 워낙 엄격한 까닭에 그들 사정을 전혀 전해지지 않았고 당연히 우리 조정에서는 일본의 사정을 알 수가 없었다. 당시 50세가 넘은 야스히로는 몸집이 우람한 데다 하얀 머리털과 수염을 길렀다. 우리나라에 도착한 그는 역에서도 가장 좋은 방에만 머물렀고 행동 또한 오만불손했다. 그를 만난 사람들은 예전에 왔던 일본 사신들과 너무나 다른 모습에 의아해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본 사신이 지날 때 지방 백성들이 창을 들고 길 좌우에서 위험을 보이는 것이 관례였다. 야스히로 일행에게도 똑같이 했는데 인동 지방을 지나던 야스히로가 그 모습을 보고 비웃는 투로 말했다. 인동은 경상북도 칠곡에 있는 지명입니다. 당신들 창의 자루가 참으로 짧습니다. 그려 상주에 도착했을 때의 일은 더 어처구니가 없었다. 목사 송응형이 그를 초대해 잔치를 베풀었는데 기생들과 악사를 모두가 앉아있는 자리에서 그는 통역에게 이렇게 물었다. 나야
오랜 세월을 전장에서 보냈기에 이렇게 트럭이 휘어졌소. 그런데 귀공께서는 기생들의 노래 속에서 편안하게 세월을 보내는데 어찌 머리가 휘어졌소? 참으로 무례한 행동이었다. 그가 서울에 도착하자 예조 판서가 다시 잔치를 베풀어 그를 맞았다. 술이 취한 그는 호초, 호초는 후추임을 한 주먹 꺼내더니 자리에 뿌렸다. 그러자 기생들과 악사들이 달려들어 호초를 줍느라 잔치상은 금세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이를 물끄러미 바라보던 야스히로는 숙소로 돌아와 통역에게 말했다. 너희 나라가 망할 날이 멀지 않았다. 아래 사람들의 기강이 이 모양이니 이러고서 어찌 나라가 온전키를 바라겠느냐. 그가 임무를 마치고 돌아갈 무렵 조정에서는 답장을 이렇게 써주었다. 수로가 험해서 사신을 보내지 못하노라. 제 나라로 돌아간 야스히로는 내용 그대로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전했다. 답장을 받은 히데요시는 크게 화를 내며 그 자리에서 야스히로를 죽이고 그의 가족까지 없애버렸다. 원래 야스히로는 그의 형과 함께 우리나라의 사신으로 자주 출입했던 까닭에 우리나라에서 관직까지 받은 터였다. 그래서 제 딴에는 우리나라를 위해 두둔하는 말도 했는데 이 때문에 히데요시의 분노를 사서 죽었다고 전하는 말도 있다. 야스히로를 죽인 히데요시는 다시 소오 요시토시를 사신으로 보내고 우리에게도 사신을 보낼 것을 요청했다. 요시토시는 일본의 주병 대장 오니시 유기나가의 사위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신복이기도 했다. 원래 대마도 태수는 소오 모리나가로 그는 우리나라를 섬기며 살아왔다. 그런데 히데요시가 그를 내쫓고 요시토시에게 섬을 다스리도록 했다. 이런 까닭에 우리가 바닷길이 험해서 사신을 보내지 못했다고 하니 이 핑계를 이 핑계를 없애기 위해서 요시토시를 보낸 것이다. 요시토시는 섬 주인의 아들로서 바닷길에 익숙하오. 그러니 그와 함께 왕래하도록 하시오. 이런 내용이 전해지니 우리 조정에서는 더 이상 거절할 구실이 없어졌다. 한편 우리나라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요시토시는 야가나와 시게노부와 성녀 겐소를 데리고 들어왔다. 나이가 젊은 요시토시는 힘이 넘치고 성질이 사나운 까닭에 일본인들조차도 두려워했다. 사신으로 들어온 요시토시는 동평관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우리 사신과 함께 가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나 우리 조정에서는 좀처럼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이보다 몇 년 전 전라도 손죽도에 일본인이 침략하여 장수 이대원을 해친 일이 있었는데 당시 포로 가운데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 조선 변방에 사는 사흘배동이란 자가 모반한 후 우리나라로 도망쳐 왔는데 그자가 앞장서 길을 인도했습니다. 이 일을 기하고 있던 조정에서는 요시토스의 뜻을 떠보기 위해 동평관 관리를 통해 이렇게 물어보았다. 예전 조선을 침략한 반란군들을 돌려보낸 후 통신사건은 다시 논의하는 게 어떤가? 이 말을 들은 요시토시는 쾌히 승낙했다.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는 즉시 야나가와 시게노부를 본국으로 보내 이 내용을 전했다. 그리고 수개월이 지나서 반란을 모의했던 조선인 10여 명을 끌고 와 조정에 바쳤다. 이들이 도착하자 임금께서는 인정전에 나아가 군사들의 호의를 받으며 사흘배동을 신문하신 후 성 밖으로 끌고 나가 죽이도록 명령하였다. 요시토시에게는 네구마 한 피를 상으로 내렸으며 일본의 사절 일행을 친히 불러 잔치까지 베풀어 주었다. 이에 요시토시, 겐조 등이 모두 대궐 안에 들어와 임금께 술잔을 올렸다. 당시 나는 예조 판서로서 그들을 접대하고 있었는데 통신사의 파견 여부는 그때까지 결정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후 대제하게 오른 나는 일본에 보내는 국서를 써야 했다. 그 전에 나는 임금께 글을 올렸다. 이 일을 조속히 결정지어 양국 간에 불화가 발생치 않도록 하옵소서. 이튿날 조회 시간에는 지사, 변협,
등이 임금께 아뢰었다. 사신을 보내 해답을 전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외나라의 정색 가지고 살피고 온다면 더욱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결국 사신을 보내기로 결정되었다. 그리고 누구를 사신으로 보낼 것인지 의논 끝에 첨지 황윤기를 상사, 사성 김성희를 부사로 삼고 전적 허성을 서장관으로 삼았다. 1590년 3월 드디어 우리 사신 일행이 요시토시와 함께 일본을 향해 떠났다. 요시토시는 본국으로 돌아가기 앞서 공작 2마리와 조총, 창, 칼 등을 임금께 바쳤다. 임금께서는 공작새는 날려보내라 하시고 조총은 군기시에 보관토록 하셨다. 우리나라에 조총이 들어오기는 이것이 처음이었다. 4월 29일 황윤길 일행은 부산포에서 배를 타고 대마도에 이르러 한 달을 머물렀다. 그러곤 백길로 40리를 가서 일기도에 닿았다. 이후 다시 박다주, 장문주, 나고야를 지나 7월 22일에야 비로소 일본의 수도에 닿았다. 일본인들이 일부러 우회하고 또 이곳저곳에서 시간을 지체했기 때문이었다. 대마도에서 일이다. 사신 일행은 요시토시의 초청을 받고 절에 갔다. 그런데 다른 손님들은 모두 당도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는데 초청 당사자인 요시토시는 뒤늦게 교자를 타고 오더니 뜰 앞에서야 내리는 것이 아닌가. 이를 본 김성일이 크게 화를 내며 말했다. 대마도는 본래 우리나라의 번신이요. 왕명을 받은 우리가 이곳에 왔는데 어찌 이토록 무례하단 말인가. 나는 이런 대접을 받을 수 없소. 김성일은 자리를 차고 일어섰다. 허성 또한 뒤따라 나와 버렸다. 갑자기 일어난 상황에 당황한 요시토시는 자신의 허물을 가마꾼에 뒤집어 씌웠다. 가마꾼의 목을 벤 그는 가마꾼의 머리를 들고 사신 일행을 찾아 사과하였다. 그 뒤로 일본인들은 김성일을 몹시 두려워했으며 모든 일은 예법에 따라 수행했다. 또 먼 발치에서라도 김성일이 보이기만 하면 누구나 말에서 내렸다. 수도에 도착하자 그들은 사신 일행을 큰절에 머물도록 하였다. 마침 히데요시가 동산도라는 곳에 출전한 터라 일행은 그가 돌아올 때까지 수개월을 기다려야 했다. 그러나 히데요시는 돌아온 후에도 궁을 수리한다는 구실을 붙여 사신 일행이 가지고 간 국서를 받지 않았다. 결국 다시 달이 지나 다음에야 겨우 왕명이 전하게 되었다. 일본에는 천황이라는 자가 따로 있어 히데요시조차도 신하로서 그를 섬기고 있었다. 그런 까닭에 히데요시를 왕이라 부르는 대신 관백 또는 박육후라고 불렀다. 관백이란 명칭은 옛날 곽광이 모든 이런 곽광에게 관백하는 두에서부터 비롯되었다고 한 말에서 유래된 것이다. 당시 일본인들이 우리 사신을 대접하는 모습은 이러했다. 사신들은 교자를 타고 궁중에 들어갈 수 있었고 나팔을 불며 길에서 호위했고 당에 올라 예를 행하도록 하였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얼굴이 못생겼으며 얼굴빛 또한 거무스름했다. 보통 사람과 다르지 않았으나 오직 눈썹 속에서 빛나는 눈빛만은 사람을 꿰뚫어보는 느낌을 주었다. 그는 삼중으로 만든 자리에 남쪽을 향해 앉았으며 사모를 머리에 얹고 검은 도포를 입었다. 곁에는 신하들 여럿이 앉아 있다가 우리 사신들이 들어서면 안내해 자리를 정해 주었다. 자리에는 어떠한 연회 도구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며 다만 방 가운데 탁자 하나가 땡그러니 놓여 있었다. 탁자 위에는 떡 한 접시와 술 항아리가 놓여 있었는데 그나마도 탁주였다. 이는 남의 나라 사신을 접대하는 예라고 할 수 없었다. 게다가 술자리도 두어 번 돌아가며 따르면 그뿐이었다. 또한 그들은 절이나 법도 하지 않았다. 히데요시는 잠시 앉았다 이내 들어가곤 했다. 그가 들어갈 때도 좌조의 사람들 아무도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 잠시 후 한 사람이 평상복 차림으로 어린애를 안고 나와 마루 위에 돌아다녔는데 자세히 보니 히데요시였다. 그래도 사람들은 그대로 앉아 고개를 숙이고 엎드릴 뿐이었다. 난간에 기대어 앉은 그는 우리 악사들에게 음악을 전해 들었다. 잠시 후 히데요시는
어린아이가 오줌을 쌌다고 웃으면서 신부는 꾼을 불렀다. 계집이 하나 들어와 옷을 갈아입히는데 그 모습이 참으로 가관이고 안하무인이었다. 그 자리를 물러나온 사신 일행은 이후 다시는 히데요시를 볼 수 없었다. 그는 다만 400냥을 보내어 모든 일행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도록 요청할 뿐이었다. 우리 사신들이 돌아올 때가 되어도 그는 아무런 대꾸가 없었다. 그러자 부사 김성일이 따지고 들었다. 우리는 사신으로서 국서를 지참하고 왔는데 답서가 없다면 이는 허수아비를 만나고 가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그러나 상사 황윤길은 오히려 그들이 더 붙들고 있을까봐 일행을 이끌고 즉시 떠났다. 사신 일행이 해변가에 이르러 기다리자 얼마 후 답서가 도착했다. 하지만 그 내용이 하도 그만해서 우리가 바라던 것과는 큰 차이가 났다. 화가 난 김성일은 이 글을 받지 않았다. 난처하게 된 그들은 돌아가더니 그를 다시 고쳐 가지고 왔다. 이러기를 여러 번 위협하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 일행은 답서를 받아 길을 떠났다. 한편 일행이 지나는 길가에는 일본인들이 여럿 나와 물품을 선물했다. 그렇지만 김성일은 모든 선물을 거절했다. 1591년 봄 일본에 갔던 황용길과 김성일 일행이 이나가와 시게노부, 겐조 등과 함께 돌아왔다. 부산에 도착한 황윤길은 먼저 사신 일행이 겪은 내용을 기록한 글을 올리면서 머지않아 전쟁이 일어날 것을 보고했다. 이후 임금께 결과를 보고하는 자리에서도 황윤길은 똑같은 보고를 했다. 그러나 김성일은 전혀 다른 보고를 올렸다. 신은 그런 기색을 느끼지 못했나이다. 계속해서 김성일은 말했다. 윤길은 공연히 인심을 현혹시키고 있사옵니다. 이렇게 되자 조정의 의견 또한 둘로 나뉘었다. 김성일을 만난 그는 물었다. 그대의 의견이 상사와 전혀 다르니 만일 전쟁이 일어나면 어쩌라고 그러오? 그러자 김성일은 이렇게 대답했다. 저 역시 일본이 절대 쳐들어오지 않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황윤길의 말이 너무도 강경해 잘못하면 나라 안 인심이 동요될까봐 일부러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당시 사신들이 받아온 답장에는 이런 말이 있었다. 군사를 거느리고 명나라를 치고자 한다. 이 내용을 보고 나는 말했다. 당연히 이 내용을 명나라에 알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수상께서 반대하셨다. 그러다가 우리가 일본과 내통했다고 하면 어쩌한단 말인고. 차라리 모른 체 하는 편이 나을 듯하오. 나는 즉시 주장했다. 이웃나라와 왕래하는 것이 어찌 문제가 되겠습니까? 예전에 일본이 우리를 통해 중국에 조공을 청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사실대로 명나라에서 알려 칙서를 받아 처리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만일 이 사실을 숨긴다면 대의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우리를 모략하기 위해 일본인들이 다른 방법으로 명나라에 이 사실을 알린다면 우리가 일본과 공모했다는 혐의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어떤 죄가 더 크겠습니까? 결국 김응남을 보내어 이 사실을 명나라에 알리기로 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